박근혜 대통령이 앞서 전해드린 대로 이제 5박 7일간의 네덜란드와 독일 순방길에 올랐는데요. 한중 한미일 정상회담을 열어서 한반도 정세 논의하고 또 통일 구상도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번 순방의 의미 한번 짚어보고요. 또 지방선거를 70여일 앞둔 정치권 움직임까지 전문가 두 분 모시고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만흠 정치평론가 또 정군기 홍익대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출국하셨거든요. 자, 해관보 정상회의도 참석도 하시고 또 독일도 방문하고 네덜란드 거기 갔다가 독일도 방문하고요. 이제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저희 큰 관심이 이제 한미일 정상회담인데 지금 좀 전에 아베 총리가 이제 뭐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이제 원하는 듯한 발언을 했거든요. 한미일 회담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까? 예, 지금 뭐 알려지는 바로는 이제 북핵에 대한 이 삼국이 어떤 그 공조를 취할 것인가 이게 큰 주요 의제가 될 것 같고요. 예. 우리가 바라는 것은 아베한테 여러 가지를 바라는 거 아닙니까? 뭐 위안부 문제에 대한 뭐 사과라든가 앞으로의 그 보상이라든가, 예. 그다음에 고노다마 확실하게 계승하느냐 뭐 이런 것도 묻고 싶고 네. 여러 얘기가 많이 있을 텐데 네. 청와대에서는 미리 조금 엄살을 떠는 것 같아요. 아. 이것이 당장 이루어지지는 않고 이번에는 확실하게 북핵 문제에 대해서 삼국이 공조를 해야 되는데 네. 이게 분위기입니다. 분위기가 잘 되면 한일 정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첫 계기가 되는 실마리가 되는 중요한 회의라고 하겠습니다. 어떻게든 이 한일 간의 어떤 관계 정상화를 위한 어떤 발언이 있지 않을까요? 뭐 여러 가지 발언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예, 예. 일단 미국하고의 3자 회의 아닙니까? 예. 여기서 이제 미국이 이제 중간에 잘 조정을 하면서 또 물밑 우리 실무자들 간에 나중에 한일 간의 여러 가지 정상회담의 의제를 조율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김만흠 원장님. 네. 박근혜 대통령은 그동안 일본이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야지 이 정상회담을 사실 할 수 있다라는 입장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미국이 워낙 강하게 요구를 했기 때문에 한미일 회담에 응하는 건데요. 여기서 어떤 말씀을 하실 것 같습니까? 일단 최근에 와서 아베 총리가 조금 뒤로 약간 빠지는 듯한 그런 발언했죠. 고노다마도 뭐 계승하겠다 이런 얘기 했는데 사실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근래에 와서는 일본이 그렇게 부드럽지가 못했어요. 예. 일본에 대해서 미국이 기대하는 이상에 너무 나갔다 해가지고 너무 우려가 되는 거 아닌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 문제가 이번 3개국 정상회담을 통해서 뚜렷하게 풀리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 양자 회담이면 모르겠지만은요. 그래서 일단은 크게 제시한 대로 이제 동북아 평화 관련해가지고 특히 북핵 문제 관련해서는 공통적인 의제를 가지고 있는 뭔가를 내놓을 수가 있겠지만은 그것도 모른 추상적인 거겠죠. 예. 그래서 일본과의 지금 어떻게 우리나라 풀어갈 것인가.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심지어는 박근혜 대통령이 역사를 망각한 사람들에 대해서 미래가 없다는 표현까지 하면서 상당히 강하게 비판했죠. 네. 그런데 최근에 이제 국장급 수준의 이제 일본과의 이렇게 회담도 열리는 계획이 있고 하다 보니까 예. 조금 실무적인 작업을 통해서 뭔가 문제를 풀어가는 쪽으로 지금 만들지 않을까라고 봐집니다. 일본이 문제가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이렇게 계속 서로가 냉랭하게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것이 되게 실무자든 전문가든 그런 의견이니까요. 예. 이번 회담에서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더라도 뭐 출발점은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봐집니다. 출발점 될 것 같다. 정우 교수님도 그렇게 보세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5년 내에 네. 5년 내에 이 한일 간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다고 보십니까? 5년 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4년 내죠. 이제 박근혜 대통령. 저는 뭐 당연히 열릴 거라고 보고요. 몇 개월 내에 뭐 가능한 거죠. 그렇죠. 몇 개월 내도 가능하고요. 이 한일 간의 관계는 우리가 참 묘한 관계지만 예. 가까운 나라고 또 워낙 비중이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저는 빠른 시일 내에 빠른 열어가지고 시일 내에. 서로가 좋은 외교 관계를 확립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덜란드 방문에 의해서 이제 한미일 회담 정상회담 끝나고 나면 바로 독일을 방문하는데요.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올해 초에 통일은 대박이다라고 또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통일에 대한 큰 관심을 갖고 계신데 독일이 또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네. 동독과 서독이 합쳐서 이제 통일 국가를 이루었는데 이 독일 방문의 의미를 또 어떻게 보세요? 독일 방문의 의미는 지금 통일 관련 이제 문제도 있지만 아버지였던 박정희 대통령이 64년에 독일을 방문하면서 라인라는 기적
얘기하고 그랬었죠. 또 분단 국가 사정 얘기하고 하면서 바로 이제 이야기했는데 그 이후로 이제 딸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갔기 때문에 그 의미도 살리려고 할 것입니다. 더구나 박정희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유경수 여사까지 같이 가가지고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기사거리도 나오고 얘기도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얘기할 걸로 봐지고요. 독일의 지금 보도가 가끔 보면은 분단의 경험을 공유한다는 표현을 쓰는 것 같은데 예. 분단을 극복해가는 경험을 공유하는 쪽이라는 표현이 맞지 않겠나 봐요. 그 용어가 예.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예. 언론들에서 계속 분단의 경험을 공유한 분단의 극복 과정에 대한 여러 가지 있을 것인데요. 예. 그동안에 많은 연구도 돼 있고 각 정부 정책도 해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 아마 상징적인 차원에서의 감성을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표현해왔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라는 것을 그동안의 독일의 통일 경험 속에서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늘 이야기했던 유럽의 경험에서 헬싱키 프로세스, 주변 국가들이 같이 공유하면서 신뢰를 만들어간 이런 과정을 조금 얘기할 것 같고요. 예. 그런 차원에서는 유럽들도 조금 북한 문제에 대해서 많은 좀 도움을 줬으면 하는 문제 있을 것인데 그건 못지않게 어쨌든 간에 박근혜 대통령은 감성적인 차원에서 과거 64년에 아버님과 어머님이 방문했던 그 시기에 되돌리면서 아마 이쪽을 호소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예. 교수님께서는 그 브란덴부르크 문을 방문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독일 통일의 상징인데 이 문 앞에서 케네디가 연설을 하고 그 유명한 레이건 대통령의 고르바초프 당신이 이 벽을 허물어라. 예. 이 대통령이 또 가는 거죠. 여기서 상징적인 또 한번 그 제스처를 보일 것 같고 그 다음에 예. 이제 프랑크푸르트로 가가지고 그 함부른 탄광을 또 간다는 거 아닙니까? 예. 당대표 시절에 한 2번을 갔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제 처음 가는 건데 예. 이 1964년도에 박정희 대통령이 함부른 탄광에 가서 그 벌어진 여러 가지 참 그 감동스러운 장면을 예. 되새겨야 되는데 딸이 가가지고 말이죠. 예. 이때 이제 저도 사적으로 그 얘기를 좀 들어보면 당시에 그 광부로 간 사람들이 그 정말 그 못 살아서 간 사람들이 많은데 대졸 출신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예. 제 친구 아버님은 뭐 서울대학을 나온 분인데 가서 탄광을 해서 아. 광부를 하면서 이때 박정희 대통령을 봤다고 하는데 네. 이런 그 감동적인 장면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통일에 대한 의지 또 그 조금 전에 우리 김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라인강의 기적을 본받아서 한강의 기적을 일으킨 그런 감동을 한번 되새기는 그런 좋은 그 이벤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통일 관련 선언이 있을 것이다라는 뭐 예측도 있던데. 어떻게 역대 보세요? 보면은 주로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이 방문했을 때는 보훈이 수도였을 때였고요. 예. 그 다음에 이후에 이제 조금 이제 냉전이 해치된 이후에 때는 베를린으로 옮겼을 때니까요. 그 이후로 뭐 김영삼, 김대중 계속 최근에 이명박 대통령까지 베를린에 가서 한 것을 두고 이제 베를린 무슨 발언 등을 얘기하는데 그 중에서 아마 베를린 가장 선언 뭐 이렇게 뚜렷하게 아마 기록되는 것은 김대중 대통령 2000년에 가서 했던 것을 두고 이제 베를린 선언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그게 이후에 국제적으로는 이른바 햇볕 정책 기조가 됐던 그런 내용에서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간에 뭐 몇 개국에 이제 몇 군데 지역 돌아가면서 할 것인데 뭐 그런 정도 통일 관련 어떤 메시지는 분명히 신뢰 쪽을 가지고 얘기할 것 같습니다. 예. 어떤 발언이 나올까요? 어떤 선언이 나올까요? 예, 지금 일부에서는 예. 뭐 독트린 얘기까지 나오는데 예. 그건 제가 볼 때 조금 그 너무 강한 표현이 아닌가. 독트린이라는 표현은 이 강대국들이 어떤 예. 정책, 외교 정책의 입장을 그 전면적으로 바꿀 때 강대국의 지도자들이 하는 거고 특히 예. 미국의 그 국가 원수들이 많이 했거든요. 예. 닉슨 독트린이라든가. 예, 예. 뭐 그래서 독트린 같은 성격의 그 선언은 나올 것 같지 않고 예. 우리 통일에 대한 그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라든가 또는 북한에 대한 여러 가지 건의 뭐 이런 선언적인 의미의 그 통일에 대한 그 중요한 얘기가 좀 나올 것 같고요. 네. 그 독트린은 우리 언론이 너무 그 좀 강하게 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대통령 순방 이야기는 여기까지 좀 듣도록 하고요. 지방선거 앞둔 정치권 움직임 계속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 자리를 놓고 이제 정몽준 의원 또 김황시 전 총리가 이제 치열하게 신경전 벌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지난주에는 뭐 김기춘 비서실장과 뭐 이야기를 나눴다 가지고 또 이슈가 되기도 했는데요. 자, 어떻게 지금 보고 계세요? 그 사단이 난 게 YTN 라디오 아닙니까? 맞습니다. YTN에 이제 출연을 해가지고 예. 그 발언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실수라기보다는 상당히 그 계산된 그러니까 그거를 실수로 본 게 아니라 계산된 것이 아니냐라고 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사회자가 물어봤거든요. 사회자가 어디서 정보를 받아가지고 김기춘 실장하고 통화한 적 있죠.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통화를 했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했다라는 예. 걸 보면은 굉장히 노이즈 마케팅을 벌였고 예.
이게 뭐 이제 손익 계산은 따져봐야 되겠지만 정몽준 그 의원이 반발하는 그런 그 재미난 그 박심 논란이 한번 있었죠. 네. 근데 저게 지금 지하철 찾아가지고 시민들 만나는 장면이잖아요. 근데 의외로 김학식 전 총리를 또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이름은 들어봤지만 실물로는 처음 뵙는다 이런 분들도 꽤 되던데요. 현재는 인지도에서 정몽준 의원보다 밀리 못하죠, 사실은요. 인지도에서요. 지금 뒤늦게 출발한 점도 있지만은요, 여론조사에서 상대적인 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뒤늦게 예. 출발한 점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총리까지 하셨음에도 시민들한테 인지도는 상대적으로 좀 약할 겁니다. 그런 게 있어서 하는 예. 것인데요. 지금 초반에 했던 그렇게 서로 치고받고하는 게 있었는데 저는 김항식 전 총리의 그런 발언, 김기춘 실장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무슨 계산된 전략이었느냐 아니면 실언이었느냐보다는 그렇게 한 것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할 수 예. 있다라고 봐지는데 예. 본인은 그 정도 가까운 사이니까 할 수 있다라고 봐지는데 뭐 네. 중요한 신상이었다면은 뭐 최근 일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시장 관련 얘기는 나눴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네. 그게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실장이 얘기했다니까 정몽준 후보로서는 의원으로서는 당연히 박심 논란을 제기할 만하고요. 네. 더구나 근래에 와서는 김준 실장이 사실상 정무수석 역할도 대행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 정무수석 역할 없이 당내 초선을 비롯해서 국회의원들 만나는 역할을 식사 대접, 식사 정치를 지금 반복해서 하고 있는 것이기 예. 때문에 정무적인 역할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정몽준 의원은 그런 문제를 제기해 볼 수 있고 또 김항식 전 총리 역시 사실이 그랬으니까 얘기한 것 같아 보입니다. 서울시장 새누리당 후보로 이제 누가 될 것이냐가 또 관심이 사실 높은데 정몽준 의원이 일단 지금 여론조사로는 김 전 총리에 비해서 앞서고 있지 않습니까? 네. 김 전 총리 측은 물론 좀 시간이 흐르면 바뀔 것이다라고 자신감을 보이고 있긴 한데 실제로 어떤 변화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그렇죠. 그 새누리당의 그 룰이 예. 2대 3대 3대이니까 여론조사 가지고만 또 판단할 수는 없고 예. 당심, 박심 이런 건데 그 이 사이에 또 이해운 최고위원이 껴 있단 말이죠. 예. 이런 점에서 매우 복잡할 것 같은데 네. 뭐 삼강구도 또는 양강구도라고 하면 앞으로의 그 여론 뭐 이제 70일 남았는데 예. 그 4월 20일까지 25일까지의 여론조사의 지지율이 제일 큰 변수가 되고요. 예. 그다음에 박심 이제 노이즈 마킹도 있었지만 박심을 우리가 점쳐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또 향후 그런 그 시기반들이 나올 것 같아서 네. 여기에 따라서 많이 이제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김만원 원장님, 보통 지금 이제 야권에서는 박원순 시장이 재선에 도전하는 게 거의 확실하지 않습니까? 근데 박원순 시장이 여전히 그래도 경쟁력은 더 앞선 것으로 나오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여당에서는 이게 컨벤션 효과에 따라서 한 명이 이제 후보로 결정이 되면 그래도 막판이 되면 비슷비슷하게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저도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봅니다. 현재 며칠 전에 보니까 새누리당 소속으로 해가지고 예비후보 등록한 사람 6사람이에요. 예. 정미용 대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알지 못하는 분이 있어가지고 6분인데 그 중에서 아마 대개 3사람으로 컷오프가 될 거로 되기 때문에 예. 이해운 전 최고까지 해서 이제 경선 과정을 거치는데 방금 말씀하신 비슷할 거다라는 거 일단 그 새누리당 후보 자체에서 사람들이 되게 이제 후발주자인 김항식 전 총리가 금방 따라붙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상대적으로 계속 상당히 그 기간을 일주일 이상 정몽준이 유지하고 있는 느낌이 있긴 합니다. 예. 반면에 또 예. 역시 잠재력이 있던 김항식 전 총리가 잠재력 있는 부분을 무시할 수 없고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누가 이길 것이냐 라고 물어보면 답은 할 수가 있지만 선거 전에 지금 누가 우세하다고 그렇죠. 말하고 없는 상황인데 예. 두 사람이 어느 쪽이 되든 간에 저는 늘 반복해서 하는 얘기지만은 박원순 시장하고 치열한 접전이 될 것이다. 지금 컨벤션 효과가 있으면 그러면 지금 접전이 되니까 혹시 새누리당 후보가 일어설 수 있을 것이냐? 저는 예.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또 그 상황이 되면은 박원순 후보를 지지하는 쪽도 다시 한번 결속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예. 그때 일어선다고 해서 갑자기 뛰어오르거나 그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근데 봅니다. 그 새누리 그 예선을 좀 제가 점쳐보면요. 예. 그 2007년도에 새누리당의 그 대통령 그 예비 경선 이것을 그 한번 우리가 되새겨 보면 됩니다. 2007년이요. 예. 당시에 보면 이제 박근혜 지금 대통령 후보하고 이명박 후보하고가 아주 붙었는데 예. 여론조사 쪽으로는 이명박 후보가 한 10%에서 15%의 그 차이를 많이 벌이고 우위를 유지했었거든요. 예. 근데 막상 그날 그 잠실 체육관에서 뚜껑을 열었는데 네. 정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정말 간발의 차이로 이겼습니다. 이때 뭐 다들 놀라고 뭐 나중에 이명박 대통령이 그 이기고 난 다음에 그날 밤에 화가 나가지고 예. 참모들을 많이 깼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이 2대 3대 3대 2의 당심
또 박심에 의한 어떤 환경 변화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 2대 3대 3대 2가 사실상 보면 당심 50, 또 그 여론조사 50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요. 예. 국민선거인단을 대상으로 한 그거지만 사실상 그건 당심에 가깝다고 그러면 보기 때문에 7대 3으로 보시는 겁니까? 8대 2 정도. 8대 2. 아니, 근데 꼭 그렇지도 않은 게요. 제가 경기도 그 예비선거에 한번 가봤더니 예. 어떤 특정 당협에서 누굴 데리고 왔는데 시민들을 국민선거인 다 예. 데리고 왔는데 이 사람은 그 당협위원장의 의도와는 달리 또 다른 사람 찍었다는 글쎄, 거예요. 뭐 그런 건 당연히 그런 있겠지만 그래도 사례도 있습니다.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닐 거고. 정리를 해보면 대의원 또 당원 그리고 국민선거인단 여론조사 여론조사, 이렇게 네 개로 그렇습니다. 예, 2대 3대 2대 3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예,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어떤 분들은 당심이 이제 70이다라는 분도 있고 당심이 50이다라고 예. 보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아무튼 예. 그 특히 이제 이른바 빅2라고 얘기하는 두 사람 간의 승패 관련해 가지고요. 김항식 전 총리가 경선에서 패배했을 경우에는 후발주자로서 아니면 당 조직이 없는 사람으로서의 한계였다라고 이제 변명할 수 있겠죠. 예. 반면에 정몽준 의원이 경선에서 패배했을 경우에는 변명하려면은 아마 여론조사 등에서는 우위를 점해야 될 겁니다. 예. 그랬을 경우에 여론조사가 우위였음에도 불구하고 박심이 작동해갖고 자기가 졌다. 그래서 만약 여론조사까지 져버린 다음이라면 본인으로 정치적인 진로에 상당히 타격을 받기 때문에 예. 혹시 졌을 경우에 변명이 가능하려고 하면은 여론조사에서 최소한 이겨야 될 겁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지지율 추이를 보니까요, 아주 소폭이지만 미세하게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새정치민주연합이 일단 뭐 지금 아직 뭐 창당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아마 다음 이달 말이죠? 26일 날이요. 26일이죠. 26일 이제 창당을 하면 이제 그때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약간 주춤하는 것 같아요, 일단.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주춤한 이유 있죠. 우선 이벤트 효과가 사그라졌고요. 그 다음에 이 짧고 중요한 시간에 많은 그 마이너스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은 기초선거 공천 문제를 놓고 왔다 갔다 한 문제라든가 정강 정책을 가지고도 이번에 또 왔다 갔다 하지 않았습니까? 예, 정강 정책. 정강 정책 빼야 된다. 그랬더니 안 된다 그랬더니 뭐 그런 말 한 적 없다. 14선언하고요. 예. 뭐 그러니까 신뢰를 못 보여줬고 또 한상진 전 교수가 안철수 의원의 생각을 대신해서 문재인 의원을 아주 학자답지 않은 그런 표현으로 공격을 하고 이런 와중에서 새정치라는 데 대한 그 시민들의 지지가 떨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럼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되는 걸까요? 우선 아까 같은 몇 가지 경우에. 변수들이 있죠. 첫 번째 나왔던 기초공천에 대해서 무공천하는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리를 해야 될 겁니다. 만약에 지난번 당 지도부의 의뢰를 해가지고 선택하도록 했고 최고위원회에서 무공천으로 결정했다라고 하면은 그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면서 무공천의 의미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한 이후에 그 기준에 따른 평가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자세로 지도부가 할 수 있다면 하는 것이고요. 아니라면은 통합된 상태에서 당원들의 의사를 묻는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다면 거쳐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예. 지난번에 민주당에서의 당원 투표를 해서 결정했던 것은 현재 무공천을 결정했던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기초공천을 폐지하는 방향에 대한 투표를 했었기 때문에요. 네. 만약에 논란이 일 경우에는 어느 방향이든가 당 지도부가 결단을 그대로 밀고 간다든가 밀고 갈 경우에는 기준과 방향을 분명히 정해서 예. 거기에 대한 평가의 책임을 져야 될 것이고 아니라면은 다시 한번 뭔가 지금 통합정당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던가 이런 게 필요할 거라고 봐지고요. 예. 방금 중간에 이제 이벤트가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주춤할 수밖에 없는 데다가 6.15선언, 14선언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역사의식 논란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새정치연합 측 안철수 의원을 중심으로 한 쪽에서 조금 생각을 하면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다. 뭐냐? 예. 그동안에 새정치민주연합을 이야기할 때 해야 될 과제를 주로 민주당의 문제에 초점을 맞췄단 말이죠. 예. 민주당이 얼마나 기득권을 버리고 새정치를 보여줄 것인가라고 이야기했었는데 네. 그쪽만은 문제가 아닙니다. 새정치연합에서 지금 통합에 가담하는 쪽도 그냥 민주당의 조직과 껍데기만 쓰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이 어떤 면을 계승하고 정체성을 공유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정리가 있어야 양쪽이 결합하는 화학적인 결합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또 일각에서는 친노 배제론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또 이 친노 쪽의 의원들이나 인사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어요. 네. 실제로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좀 예. 전에 말씀드렸지만 한상진 전 서울대 교수가 예. 그 안철수 의원의 생각을 반영한 것으로 저는 보는데요. 그 진정한 화학적 결합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예. 뭐 새정치를 하려면 제3의 길을 가야 되고 중도 전략을 취해야 되는데 이 친노 진영에 대해서는 확고한 본인들의 그 뭐 진보에 대한 생각 여러 가지 이걸 고수를 하고 있으니까 예. 그러면 문재인 의원 당시 사퇴하고 뭐 이런 그 공격을 하니까 또 발끈했지 않습니까? 예. 김창호 그 경기지사 예비 후보 같은 예. 경우는 무슨 그렇게 말을 그렇게 하느냐. 당신 처장까지도, 종모 처장까지. 예.
그렇게 얘기하다가 당신 뭐 얼굴에 뭐 칠할지도 모르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반발 보이고 있는데 저는 뭐 이 친노 배제론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 김 원장님 말씀하신 그 무공천 그 폐지 문제에 대한 당원 의견 수렴 과정이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전혀 이런 공천 의견 수렴 과정이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안철수, 김한길 두 사람의 그 리더십으로 그냥 끌고 가는 거고요. 나머지 뭐 당원들이나 또 친노 진영은 그걸 쳐다보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예를 들면 당명 그 장명 과정이라든가 뭐 로고라든가 색깔까지도 그 두 사람이 정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민주적인 그런 절차적 민주주의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번에 보면은. 그게 이제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물론 수임기구도 결정하고요. 앞으로 통합 과정에서 아마 그런 것이 이미 중앙위원회 거치고 등 했고요. 아마 새정치연합은 정당 조직이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운영위 차원에서 결정을 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방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향후 리더십에서 좀 논란이 여전히 있기는 분명히 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향후요. 특히 무공천 관련해 가지고는 원래 지금 신당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뭐 했냐면은 애초 약속했던 걸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성토의 장, 비판의 장, 심판의 장으로 육사 지방선거를 삼겠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그런데 그동안은 내부 통합 과정 때문에 이 문제를 제기는 못했는데 향후 나머지 기간 동안에 무공천 문제의 초점을 약속을 지키지 않는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비판, 성토, 심판론에 초점을 모을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내부적으로 했던 것 스스로 한번 재정비할 것인가 이것은 일정이 남아있기 때문인데요. 아마 내부적으로는 왜 그동안의 비판의 초점이었던 새누리당과 약속을 안 지켰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초점이 가지 않고 내부의 무공천 혼란으로 와버렸느냐 이런 문제를 좀 내부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리하기에는 지금 또 어떤 또 내분이 일어나고 있냐면 원로들을 중심으로 해서 민주당 사람들의 생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무공천 하면 안 된다. 안 된다. 정동영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정동검 같은 경우는 이번에 자치단체장 다 떨어지면 안철수 의원 책임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이부영 의원도 말도 안 된다고 그러고 있고 또 원내에서는 박지원 의원까지 포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뭐 이 창당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오는 건 사실 당연한 거거든요.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잘 살펴보고요. 여기에 따라서 사실 지지율이 또 변화를 겪을 것이란 예상입니다. 지금까지 김만음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이시고요. 정국기 홍익대 교수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